안녕하세요 여러분, 사이다 팩트 폭격기 유튜버 퓨처크립토입니다. 반갑습니다. 제 목소리가 들리신다면 1번을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그렇게 많이 소식에 대해서 뉴스는 많이 말씀 안 드리고요, 간략하게 말씀드린 뒤에 차트에 대해서 시황을 좀 언급을 하고자 합니다. 만약에 들어오신 분들 중에 최근에 차트 영상을 좀 참고를 하셨다라는 분들이 계시면 2번을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고요. 일단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이 해당되는 바이러스 이후에 세계는 인간의 기술과 정치의 질서가 새로 쓰일 것이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요. 이 저술자의 내용을 보면 뭐 돈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요. 돈이라는 많은 사람이 믿는 허구의 존재다. 그러니까 뭐 돈에 대한 것을 통해서, 자산을 통해서 싸움이 일어나기도 하고 뭐 어떤 그런 큰 전쟁이 일어났다고 그렇게 언급을 하는데요. 사실 뭐 이런 거죠. 돈이라는 것은요, 지금 화폐 같은 돈은요, 사람들이 이것을 가치 저장의 수단이 정해져 있고, 그리고 또 물물교환 형태로 하고 여러 가지의 수단의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화폐를 사용함에 있어서 믿기 때문에 사실 이 돈에 사실 종이에 그림을 그린 거지만요, 다른 뭐 작품이나 여러 가지 그림이 있지만 이 가치는 사실 사람들의 신용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죠. 이게 이제 이 사람의 관점이 돈에 대해서 이제 말하는 건데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고 난 뒤에 돈이란 뭐 상상의 산물이 아니라는 것은 사실 약점이 아니라 강점이다. 근데 사실 돈이라는 것을 쥐게 되면 그만큼 권력이나 그런 여러 가지를 행사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제가 이전에 금과 은에 대해서 살짝 언급을 했지만, 사실 뭐 화폐가 몰락을 한다 한들 금과 은은 저는 그래도 수천 년 전부터 유지해 왔던 진짜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돈. 이게 리얼 머니인데, 사실 근본이제부터 해서 이 화폐라는 것은 가치가 있는 실물 자산과 같이 연결이 됐기 때문에 또 이제 가치가 매겨졌던 그런 역할을 해왔었죠. 그리고 기축통화도 사실 몇 번 바뀌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런 여파로 인해서 이제 바이러스가 전이가 되다 보니까 이제 디지털화에 대해서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디지털화. 근데 제가 이전에 말씀드린 게 있는데, 사실 이 바이러스는 제가 봤을 때는 뭐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기도 하고 하지만 음모론적인 측면이 약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을 하게 해요. 왜냐면 항상 주기적으로 본다면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면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한 번씩 이제 바이러스가 찾아왔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좀 위험이 되는 그런 바이러스들이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얘기는 끊임없이 있어요. 근데 너무 여기 빠지게 되면 좀 한쪽으로 쏠리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일단 말씀드리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캐시에 대해서 부르는 전자화폐가 기존의 지폐를 대신하게 되고, 은행의 통제를 벗어나 각자 기기를 이용해 개인 간 거래, P2P를 할 수 있다고 했다. 사실 이 상황은 점차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영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 바이러스, 비대면 생활화 디지털 시대는 뭐 이미 점차 되고 있고, 지금도 뭐 본다면 이미 이 바이러스가 터지기 전부터 비대면 계좌 서비스부터 해서 뭐 은행들이 진행을 하고 각종 국가기관이 진행을 한 걸 봐서는 현금 없는 사회가 점차 진행이 되고 있었던 흐름은 사실 이전부터 있었던 건데, 단지 이 바이러스가 그것을 바로 촉진시키는 매개체가 된 거죠. 그 다음에 뭐 비트코인에 대해서 내용이 나오고, 그게 다양한 대안을 아우르는 기준을 선점하려는 경쟁은 치열해질 것이다. 그 대안 중에 비트코인 같은 탈중화된 독자 암호화폐도 있고, 다이처럼 탈중화돼 있으며 알고리즘 기반으로 관리되는 스테이블 코인도 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내용 중에 일부가 이제 포함되는 것들인데, 바로 우리가 투자하는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가 있는 거고요. 나중에 디지털 머니 시대에는 추가로 뭐 토큰도 있을 테고, 토큰과 이 암호화폐 차이에 대해서는 설명드렸죠. 메인넷의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스테이블 코인 뿐만 아니라 CBDC도 나오겠죠. 다양한 이제 디지털 머니가 나올 거예요.
그것을 통해 치열한 경쟁을 통해 둘러싸지만 결국 국가가 CBDC를 주도하게 되면서 움직이면 이것은 국가가 움직이기 때문에 당연히 방향을 나아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 토큰과 암호화폐의 생태계에서는 서로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더 우수한 기술력을 확보하고 대중들에게 결국 이것도 똑같아요. 신용을 얻게 되는 암호화폐 또는 암호자산이 바로 나중에 가치적인 면에서는 우상향하는 그래프를 그릴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투자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어떤 코인을 투자해야 되냐라고 좀 고민을 해볼 수 있는데요.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코인이 망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99%의 코인이 망한다. 하지만 저는요, 이 코인들이 각자 생존하기에 노력할 텐데 그 중에 적어도 99%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과거의 닷컴 버블처럼 무너지겠지만 그 중에 생존하는 가치가 있는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또는 대중에게 인정을 받는 그런 코인들은 살아남다. 그러면 99%까지는 아니어도 적어도 진짜 스캠을 제외하고 그 가능성이 높은 건 그나마 메이저 코인과 추가적으로 우리가 아직 스캠이라고 알고 있지만 그 중에 가치를 아직 발굴하지 못하는 그런 코인이 또 잠재력을 가진 코인이 있겠죠. 그것을 이제 우리가 발굴을 하는 건데 그 다음에 짱 XRP님 이야기는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네. 그리고 이런 사태가 가속화되게 되면서 각국 중앙은행이 앞다투어서 경기부양책을 내놓고 돈을 풀었다. 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지금은 이전과 다른 양적 완화, 그러니까 QE의 차이가 뭐냐면 이전에는 양적 완화를 통해서 금리 인하를 하고 경기 부흥을 효과적으로 보여줬어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연준이 결국에는 금리 인하와 양적 완화의 두 개의 카드를 놓게 되면서 이렇게 협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경제 시장에. 근데 약간 관점이 살짝 다른 게요. 이번에도 만약에 QE를 통해서 시장에 돈을 풀게 되면서 자금이 유입이 크게 되고 그리고 활성화가 되면 시장은 어느 정도 버블을 형성할 거예요. 근데 좀 다르게 볼 점은 이전에 양적 완화했던 것보다 시기가 너무 앞당겨져 있다. 굉장히 가파르게 진행되었었고 사실 이 바이러스가 아니어도 제가 작년부터 말씀드렸지만 증권사나 그런 것을 통해서 사실 원래 내년쯤에 미국의 이제 리셉션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거든요. 리세션에 위기가 올 수도 있고 또는 양적 완화 시기가 올해 중으로 될 수 있다고 말했는데 사실 뭐 여러 가지 경제 쪽의 그런 시황들은 물론 주식 시장은 우상향을 하고 있었지만 어느 정도 흐름들이 결국 금리 인하를 점차 하게 되는 흐름이 진행되어 왔었고 결국에는 QE를 하게 된다는 상황을 어느 정도 암시를 해볼 수 있었어요. 왜냐? 바이러스 전부터 이미 금리 인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시장에 대해서 많은 뭐 유튜브나 증권 전문가들이 말을 했지만 신용 경색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했었죠. 그렇게 되면서 결국 이제 디지털 쪽으로 넘어가는 시대가 되고 뭐 그중에 이거 포인트를 잡자면요.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다는 그런 그래프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전에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뭐 투기 열풍이나 일부 사람들만 알고 있었는데요. 이제 구글 애널리틱스의 자료로 따르면 구글 입문 페이지 조회수를 분석했는데 그 결과 지난해 11월 중순 코인 데스크 홈페이지의 리뉴얼 이후 지난 수요일 페이지 하루 조회수가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비트코인에 따라서 입문하는 사람과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점차 다시 증가하게 되고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난 뒤에 뭐 이 데이터가 어떻게 되고 있지만 뭐 어린 나이의 꼬마들도 이 기사를 검색한 자료를 봐서는 그만큼 뭐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고요. 사실 근데 암호화폐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해드리면 여기 계신 분들도 막 암호화폐에 대해서 많이 믿으시고 계시잖아요. 저도 또한 그렇기 때문에 이 암호화폐를 투자를 한 거고요. 지금은 이제 저는 시작을 알리는 종소리라고 보여요. 대신에 이따가 가격적인 면에 대해서는 제가 단기적으로 차트에 대해서 언급을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지금 1년 사이에 일어난 변화에 대해서 알아본다면요. CBDC에 대한 입장이 계속 지속적으로 변화가 있었죠. 항상 이전에 인터넷이 보급되기도 그렇고요. 스마트폰이 보급됐을 때도 그렇고요. 자동차가 등장했을 때도 그렇고요. 2차 산업혁명이 일어났을 때도 그렇고요. 로봇에 대한 사회도 그 영화나 그런 게 나올 때도 그렇고요. 모든 사람이 처음엔 부정적이지만요. 이 혁신이 계속 지속되고 이게 대중들에게 인정받게 되면 결국 진행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당시에 정부들은
말을 앞다퉈 바꾸는 거죠. 이것을 뭐 안 한다 했다가 할 가능성이 있다 했다가, 근데 이제는 전세적으로 블록체인 기반의 CBDC라는 것을 발행을 한다는 것을 이미 언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CBDC와 암호화폐와 연관이 있나요? 라고 물어보신 분들이 계시는데요. CBDC는 블록체인 기반으로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국가가 주도하거나 중앙은행이 발행해서 만드는 화폐고요. 어떻게 보면 국가가 주도하는 암호화폐죠, 이거는. 차이점. 그리고 변동성이 어느 정도 적어요. 나중에 이게 CBDC가 등재가 되면서 환율 시스템이 또 이 CBDC랑 같이 맞물릴 수가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암호화폐는 블록체인 기반에 만든 크립토 에셋, 즉 자산입니다. 화폐라는 기능을 하기에는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온전히 화폐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사실 암호화폐보다는 각국 중앙은행들이나 각국 기관들은 크립토 에셋이라고 부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전에 추가적으로 18년도에 한국은행 자료를 봐도 암호자산이 있었다는 거 명칭을 또 알 수 있었죠. 지금 뭐 정부나 여러가지 뭐 어떤 거래소는 가상자산이라 하지만 사실 가상자산이라는 명칭보다는 암호자산이 좀 더 어울린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BIS 소속 연구진이 나왔는데, 사실 BIS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BIS는 은행들의 상위기관으로서 이들이 오도하게 된다면 결국 한국은행뿐만 아니라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여기서 회의를 거친 뒤에 이제 이들이 제시하는 정책을 이행합니다. 여기서 만약 CBDC를 하자, 아니면 또는 여기서 이제 비트코인을 우리 은행이 주도권을 잡자 하면 은행들이 이제 비트코인 투자 상품을 많이 만들어내게 될 거예요. 연구장님, 네, 후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2,000원 후원해주신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영상을 많이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후원을 해주신 만큼 정말 큰 힘도 나는데요. 많은 노력하겠습니다. 연구장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따가 인사 한번 드릴게요, 여러분. 네. 그리고 나서 뭐 여러가지 이게 있었는데, 사실 뭐 이 내용은 너무 길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유명 암호화폐 전문가가 BTC RSI가 전례 없이 하락했다라는 내용이 있었어요. RSI는 이제 상대 강도 지수로서 과매수와 이제 과매도 구간을 어느 정도 보여주는 지표죠. 차트로서의 지표 역할을 하는데, 이 이미지를 게재하고 난 뒤에 RSI가 반감기 전 이전처럼 낮았던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래서 과거 사례를 볼 때 통상 반감기 전 매수세가 증가한다. 하지만 이번 RSI가 과매도 신호를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이 지표만으로 이렇게 분석을 한다면, 이 지표가 100% 맞다면 모든 사람이 돈을 벌겠죠. 그냥 이거는 참고할 자료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리고 반감기에 대한 기대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만약에 그거에 대한 펀더멘탈이 강하게 되면, 이 심리가 강하게 되면 당연히 이게 심리 지표이기 때문에 오를 수밖에 없고 가격은 또 오를 수밖에 없다. 이따 차트랑 결합하면서 말씀드릴 텐데, 가상자산으로 통일이 되기보다는요, 웃긴 게 한국은행이나 국가기관, 일부 국가기관은, 그리고 글로벌한 기관들은 암호자산이라고 있고요. 아니면 암호화폐.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일부는 또 가상자산이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실 명칭이 왜 중요할까요? 하는데 나중에 이 명칭이 굉장히 중요해요. 디지털 화폐는요, 이 안에 CBDC도 포함되고 스테이블 코인도 포함되고, 그냥 말 그대로 디지털에 관련된 그런 디지털 자산 뭐 이런 거, 비트코인 이런 모든 것들이 포함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암호자산은 우리가 투자하는 암호화폐 같은 거고, 뭐 다 달라요. 그래서 명칭의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 이거는 제가 이전에 올렸던 영상인데요. 한국은행이 공식적으로 그때 영상 보여주는 게 있었는데, 거기서 그 관계자도 언급을 해요. 명칭이 굉장히 중요하다. 왜? 화폐이냐 자산이냐에 따라서 기능이 달라지거든요. 화폐는 변동성이 적어야 돼요. 왜냐면 그때마다 이제 시장의 뭐 환율마다 약간 다르지만 어느 정도 변동성이 적어야지 안정적으로 쓸 수 있는 거고, 자산이라고 하는 거는 또 등락폭이 큰 거죠. 어느 정도 금과 은 같은 것도 이제 자산이잖아요. 그 구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 그 다음 이제 리플에 관련된 SBI 홀딩스의 자회사, 그러니까 산하의 자회사인데요. SBI 크립토가 BSV에 대해서, 그러니까 비트코인 SV에 대해서 채굴 점유율이 눈에 띄게 증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해당되는 매체에 따르면 SBI 크립토 BSV 채굴 점유율은 4.4%에서 13일 15.28%로 증가했다. 네.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본다면 뭐 SBI는 지금 리플이랑 가장 밀접해 있죠. 리플사랑. 근데 얘네들도 사실 장사꾼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사업가들도 있고 그만큼 이윤 창출이 목적이기 때문에 더 다양한 그런 관련된 암호화폐 쪽으로 산업을 진행을 하면서 아마도 제가 봤을 때는 리플이랑도 연관이 많지만 다른 암호화폐에도 많이 연구를 해가지고 투자를 진행을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은행들도 보면 국민은행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은행들이 또 이 암호화폐 시장에 들어오려고 하고 미국의 아반티은행 그리고 유럽의 은행들도 이제 암호화폐 파생 상품을 은행들이 이제 손에 거머쥐려 하죠. 그 이유는 지금의 기존의 전통 금융기관이 계속 이 상황에서 유지가 된다면요. 지금의 시스템은 많이 노후화됐어요. 과거의 기술들이 살짝 이제 업그레이드 될 뿐이지 아직도 보안사고나 이런 여러가지 영향은 많고 지문인식을 한다 한들 그 막 해킹하는 영상 이런 거 예전에 봤었는데 핸드폰을 해킹하면 제대로 해킹하면 다 인증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 블록체인을 도입하려고 하고 은행들이 이거는 팩트거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내용들이 이제 국가기관 보고서에 나왔던 거고 추가적으로 이들이 암호 자산 시장에 발을 들이고 있다. 그리고 지금은 당연히 가격이 하락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뭐 악재 같은 뉴스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사실 이거는 약간 무관하지만 어떤 그 관련된 분석가의 얘기이기 때문에 일단 참고만 하자라고 이제 올린 거고요. 그리고 도이치방크가 뭐 위기가 많다라고 말씀드렸죠. 뭐 주식 차트로 본다면 많이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 도이치방크에 대해서 이전에 말씀드린 게 그때 당시에 바로 뭐 한 달 만에 망한다 이런 얘기가 많았지만 도이치방크가 무너지면 유럽이 많이 힘들 수 있고 이 도이치방크가 어느 정도 긴급 대비가 가능한 게 얘네들은 이전에 증권사 그 미팅을 통해서 알 수 있던 게 외화가 어느 정도 많이 가지고 있다. 그래서 만약에 기존의 기축 달러인 달러의 지위가 많이 상실을 하게 되지 않으면 어느 정도 대비용은 마련하고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그래도 뭐 약간 어렵죠. 근데 이들이 만약에 나중에 이 세력들이 금융자본가들이 도이치방크를 무너뜨리지 않고 나중에 디지털 화폐 시대로 들어가게 되면서 CBDC를 새롭게 도입을 하고 새롭게 어떤 업그레이드된 시스템을 개발하게 된다면 이 은행도 파산하기보다는 다시 새 출발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따가 여러분들과 대화 시간에 여러분들이 남겨주신 그 답변 제가 일일이 답변해 드릴게요. 일단 내용을 위주로 핵심적으로 말씀드리고 난 뒤에 이따가 소통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뉴스의 마지막 내용인데요. 이더리움 네트워크 데이터 탐색기 더그래프가 0.18 버전 노드를 출시했다는 내용인데요.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이더리움은 이것뿐만 아니라 예전에 뭐 이스탄불 업그레이드부터 해서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지속적인 개발을 하고 있어요. 이 버전에 대해서 내용을 보면요. 뭐 텍스트 검색부터 해서 데이터 소스, 템플릿 등 기능이 추가됐다. 그리고 IT 기술 개발 및 서비스 업체 그래프 프로토콜은 이더리움 네트워크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는 그래프 탐색기 더 그래프를 출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형 코인들, 그러니까 메이저 코인들을 보면요. 여러 가지 지금은 우리가 보기엔 별거 아닌 업체처럼 보이지만 이 같이 크립토 시장이 같이 성장하게 되면서요. 이 블록체인이나 암호화폐에 관련된 업체들이 지금 파이가 작지만 이들도요. 나중에 이거는 우리가 주식의 관점을 봐야겠죠. 왜냐하면 이 회사의 가치가 올라가게 되면 이 회사가 만약에 건전성을 유지하고 암호화폐 쪽으로 관련이 있는데 우리가 봤을 땐 암호화폐 시장이 망한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또 투자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관련된 업체, 제휴를 맺은 업체 중에 건전한 코인들과 맺은 업체들이 성장을 더욱더 하겠죠. 그래서 점차 업그레이드를 하는 거고 그래서 뭐 이런 관련된 업체들이 많고 결국 메이저 코인은 거래량이 많고 막 그런 것들은 지속적인 개발을 하게 된다면 나중에 더 업그레이드 되고 대중의 신뢰를 얻게 될 거예요. 물론 기술만 업그레이드 된다 해서 좋은 건 아니지만 또 M&A를 통해서 인수합병을 통해서 더 파이가 커질 가능성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장점이 있거든요. 적어도 여기서 사업체를 운영하신 분들이시라면 아실 수 있지만 아니면 또는 뭐 경제 관심 많으신 분들 기업은 사실 이 돈이라는 게 피가 되기 때문에 이 피가 원활하게 자금이 흘러가야지
당연히 기업이 더욱더 성장을 하고 리스크적인 면을 감수할 수 있죠. 지금도 보시면요, 대기업들이 많이 매각을 하죠. 그것은 바로 현금화를 시켜가지고 이게 돈이 피가 어느 정도 돌아야 되는데 경제가 어느 정도 악화될 것을 대비해서 그 돈이 돌지 않은 것을 대비해서 현금 유동성을 어느 정도 확보한다. 그래서 이제 현금화를 시키는 것들이 많고 워렌 버핏이나 이런, 제가 암호화폐뿐만 아니라 또 이제 거시적인 경제적인 관점도 같이 맞물려서 설명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몇 달 전에 현금화를 많이 보유하고 있다. 이 말은 제가 봤을 때는 이 워렌 버핏이 워낙 대가이고 관련된 그 금융 자본가들도 많기 때문에 아마도 이 사람은 주식시장이 위험할 거다라는 것을 약간 예측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음모론적으로 보면 이미 이 바이러스를 예상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이게 아니더라도 이미 양적 완화나 금리 인하를 통해서 버핏이 또 어느 정도 예측을 한 걸 수도 있죠. 이 부자들이 보통 현금을 쟁여두거나 금과 은을 가지고 있고 팔지 않거나 그러면요, 뭔가 이 시그널이 찾아오거든요, 보통. 그리고 이제 차트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트는 제가 항상 지금 방송 보신 분들이나 이전 영상을 보셔도 최근의 영상들도 그냥 나 쪽에서만 할지 편집은 아예 안 했거든요. 일단 근거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자 일자로 아까 저점 찍은 구간에 대비해서 마이너스 7%율 정도 하락을 했어요. 어제는 어떻게 말씀드렸냐, 항상 주봉상에 7.0과 7.2K가 중요한데 7K 구간보다는 7.2K의 저항 레벨 테스트를 봐야 된다. 근데 지금 며칠간 7.2K를 찍고 물론 와줬지만 짧게 내려왔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게 어느 정도 캔들상에 본다면 윗골을 남긴 거겠죠. 그러면 이걸 좀 더 확대해서 본다면 이렇게 장대 양봉을 형성해주고 볼벤 상단에서 윗골이, 그리고 터치해준 것처럼 하다가 다시 내려오면서 중심선을 지금 건드리고 있어요. 근데 지금 관점에서 이따 또 말씀드릴 건데 중심선까지 이제 터치해주고 지금 다시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제가 그냥 사소하게 말씀드릴 수는 있지만 사실 이게 차트 얘기할 때는 핵심적인 얘기만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모바일 폰으로 보통 보시면요, 거래량이 굉장히 커 보이게 되는데 사실 거래량은 가격은 조금씩 상승하고 있었지만 이게 퍼센트율로 따져야 돼요. 100만원씩 상승하게 되면 물론 10% 이 정도는 큰데요, 2%, 3%, 4%는 저는 별로 크지 않다고 봅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린 구간, 그러니까 적어도 5% 정도는, 약 5% 정도는 상승을 해준 뒤에 적어도 10% 정도, 최소 10%는 올라줘야지 약간의 긍정적인 흐름으로 좀 해석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거래량은 크게 보면 점차 줄고 있지만 가격은 올랐다. 그래서 약간의 페이크를 보여주고 있는 현재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나서 BTC에서 보면 어제 구간, 제가 전 영상, 차트 영상도 사실 가격적인 면에서 궁금하시다면 나중에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구간에서 7.2K에 대해서 저항에 계속해서 말씀드렸는데 윗꼬리를 남겨주면서 저항을 맞으면서 오늘 어느 정도 하락을 많이 했습니다. 거래량도 좋지 않았고 보조지표 또한 RSI 상에서 어제 기준은 중간값에 위치했는데 이제 볼벤의 점차 방향성이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제가 어제 말씀드린 내용 같이 말씀드릴게요. 월, 화, 수 장세가 중요하다. 곧 이제 변동성을 내포하고 있다. 그렇다면 지금의 조정이 과연 마지막이고 이제 반등을, 재상승을 위한 구간일까? 라고 본다면 사실 이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거는 위험하게 말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근데 그래도 제 관점을 말씀드릴게요. 지금 구간상에서는요, 만약에 반등을 노리면서 매수를 하신 분들이라면 적어도 단기적인 관점을 보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될 겁니다. 왜냐? 지금까지 장세는 아직, 현재 장세는 좋지 못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제가 최근 영상들 계속 보시면 강한 상승이라기보다는 거래량이나 보조지표들이 너무 의심드는 게 많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여기서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다시 오르고 있잖아요. 뭐 내일 아침 9시 되면 또는 뭐 새벽에 약간의 반등을 해주면서 다시 심리를 자극할 수 있죠. 그러면 하루하루 본다면 뭐 4시간으로 보고 차트만 계속 보면 이게 심리가 흔들려요. 그렇게 되면서 다시 매수를 진행하게 될 텐데, 매수를.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구간은 사도 단기적으로 봐야 되고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제 관점은 한 2주 전부터 유효한 게 6.4K 레벨에 대해서 일단 지지선을 깨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봅니다. 깨는지. 만약에 지금 구간에서 6.7K 정도 되는데 깨졌다. 완벽하게 이 지지를 뚫고 내려왔다면 분할로 줍줍을 하는데 1차로 6K까지 일단 마지노선을 보고요. 2차로는 5K 중후반 구간에서 5K 후반 구간 사이가 어느 정도 싸게 매집할 수 있는 구간이 되지 않을까. 4K는 당장에 4K가 온다면 오긴 힘들다고 보지만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해석했대요. 지금 뭐 다우존스나 여러가지 주식시장의 흐름이나 그때 만약에 커플링이 돼서 나타난다. 갑자기 시장이 돈이 빠졌다. 그러면 4K가 올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4K보다는 아직까지는 6K 초반과 6.4K가 깨진다면, 그리고 저는 5K대를 보고 있어요. 하루가 지나고 보지 마시고요. 어느 정도 시기를 보시면서 바라보셔야 될 겁니다. 그래도 이거는 참고용만 해주시고, 만약에 나는 아니다, 반대라고 생각한다 그러신다면 일단 단기로 매수 포지션을 잡으신 게 좋을 것이다. 지금 구간이 안전한 구간은 아닙니다. 그리고 영주님께서 이따가 다른 분들 다 말씀드릴게요. 쌍바닥을, 쓰리바닥을 얘기했지만요, 항상 쓰리바닥, 쌍바닥이 나오지 않아요. 쌍바닥은 보통 항상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이런 흐름도 있고 뭐 이런 흐름도 있고 이렇게 가는 흐름도 있거든요. 어떤 흐름이 될지 몰라요. 뭐 3K 다시 찍고 투바닥 돼가지고 올라갈 수는 있지만 저는 최근 단기 시황은 쌍바닥보다는 약간 짝꿍댕이가 되지 않을까. 제 관점이니까요. 3K가 오고 4K가 오면 다시 뭐 경제 흐름이랑 맞물려서 봐야겠죠. 뭐 이런 걸 수도 있어요. 1K와 2K를 기다리신 분들, 이거 떡락하니까 개인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더 떡락하고 이거는 내가 봤을 때는 바로 3K가 올 거야. 쌍바닥 준비하고 매수 대기하자. 저는 이렇게 매매를 하지 않고 중간에 지지와 저항을 보면서 단기로 일단 어려운 구간에는 단기적으로 일단 시황을 보면서 이 지지와 레벨에 대해서 저항 테스트를 하면서 매매를 하고요. 무조건 급락 차트를 상상하면서 대응을 하진 않아요. 위기가 진짜 급락하게 올 때, 주요 지지선을 깰 때 크게 하락할 수 있지만 과연 이렇게 이번에 이렇게 갈까? 전 단기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갔다가 물론 이렇게 갈 수는 있지만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네.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 뭐 영주님이 보시기에 뭐 3K 다시 보시고 쌍바닥 매매 하신다면 그렇게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결론은 지금 구간은요 사실 안전한 구간이 아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 대신에 사셔도 단기로 대응하시고요. 존버를 하신 분들이라면요, 적어도 방송을 보시면서 다행히 900만원대에 위험하다, 800만원대 중후반 위험하다, 그러고 나서 지금 구간이 내려왔어요. 그러면 이때 구간보다 약 한 10% 정도 좀 뭐라 해야 되지, 리스크를 대응을 하신 거죠. 그래도 매수가 너무 마렵다 하신 분들은 분할로 좀 사시고요. 왜냐면 매매하시는 거는 여러분 마음이지 제가 어떻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냥 저는 제 관점을 항상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대신에 제 관점을 보고 너무 100% 풀시드 땡기지 마시고 어느 정도 분할로 항상 대응을 하셔야 된다. 왜? 진짜 만약에 영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쌍바닥이 나와요. 아니면 쓰리바닥이 나와요. 그러면 이때 샀다가 남은 시드가 있기 때문에 담을 수 있는 기회가 있죠. 그래서 저는 분할 매수. 왜? 한 번의 매매를 잘못해버리면 여기서 만약에 풀시드를 당겼어요. 근데 갑자기 이전처럼 3K가 와요.
그럼 다시 회복하는 시기는 몇 달이 걸려요. 그럼 그 구간별로 매매를 놓치게 됩니다. 굉장히 배 아프죠, 그러면.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강조드리는 거고요. 아니, 연구장님 2번이나 후원을, 5,000원 후원 정말 감사합니다. 네, 더 열심히 말씀드려야겠네, 그러면. 그래서 제 관점, 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저는 일단 지금 6.7K 레벨 정도 되는데 지금 조정이 멈췄다, 그리고 다시 반등한다 라고 보지 않습니다. 윗꼬리를 남겨준 뒤에 7.2K에서 떨어졌어요. 다시 7.2K를 한 번에 올라가 준 다음에 떨어지게 될 수도 있어요, 이게. 근데 충분히 안착을 못 해주면 다시 떨어지는 차트가 될 거예요. 다시 떨어지는. 그래서 제가 단기 대응을 하는 게, 반등을 해줄 때 어느 정도 분할로 또 여기서 익절을 하세요. 분할로. 이게 진짜 리스크 관리하기 굉장히 좋은 방법인데, 분할로 익절을 하세요. 그러면 다시 현금이 몇 %가 남아요. 그럼 떨어져도 어느 정도 매수할 기회가 있거든요. 왜? 저항과 지지는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전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결국 매물대다. 많은 트레이더들이 보면서 대응을 한다. 그것도 바로 세력이 알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 관점. 코인 시장이 파이가 점차 커지게 된다면 가격에 대한 레벨은요, 이전처럼 비트코인이 이렇게 쫙 한 번에 빠르게 가기보다는, 이것은 제가 말씀드린 지금 시장은, 이거 중요한 거니까 말씀드릴게요. 잠시만요. 이 관점도 되게 중요해요. 자, 첫 번째, 만약에 이따가 인사드릴게요. 지금 좀 중요한 내용 얘기하고 있어서 좀 양해 바랍니다. 이렇게 바닥부터 오는 구간이 오게 되는 예외가 하나 있어요. 예외가. 그거는 바로 대중화. 그러니까 대중들이 받아들이는 상용화, 신용, 이제 이 코인 시장을 믿는 신용, 그리고 은행 참여, 이제 자본들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이런 차트를 만들 수 있는데, 점차, 지금은 블루오션이기 때문에 이 가능성은 있어요. 근데 이 시그널이 바로 나오진 않아요. 이때가 바로 진정한 크립토 버블이 되겠죠. 근데 저는 올해 안에 한 번 더 또 버블이 나올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또 양적완화된 그 자금들이 바로 올라가는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주식시장은. 코인 시장은 어느 정도 버블이 나오게 되면 그만큼 우리가 느끼기엔 크죠. 심리로는 크다. 근데 주식은 몇 년 정도 가고, 그러면 코인으로 보면 24시간 매매에다가 그만큼 시장이 빠르기 때문에 변동성도 크고, 아직 규제가 안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몇 달일 겁니다. 주식으로 몇 년이면 코인은 몇 달. 그러면 이게 점차 블루오션에서 대중화가 되는 시점이 진정한 먹을장이 돼요. 그러고 난 뒤에 파이가 커지면 점차 쌓여서 이 자금이 어느 정도 더디게 되는 흐름이 될 수 있습니다. 주식 정도는 아니더라도 주식처럼 약간 상승분에 대해서 좀 더디게 될 수 있죠. 왜냐? 자금이 계속 들어오게 되면서 파이가 커지면요, 한 번에 이렇게 급락과 움직임보다는 더 많은 개미와, 국내로 보면 또 외인들이 많이 들어오고 기관들의 자금도 많이 참여하기 때문에 이 차트를 천천히 그리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뒤에 만약에 닷컴 버블 뒤에, 이게 이제 크립토 버블 뒤에 닷컴 버블과 유사하다면, 크립토 버블이 한 번 나와요. 마치 이 시장이 다 갈 것처럼 투자하는 개미들이 있기 때문에, 그럼 그때 세력은 많은 자산을 거두겠죠. 그리고 몇몇 생존하지 못한 코인들은 소멸됩니다. 그 뒤에 생존하게 되는 삼성전자 같은 주식처럼, 만약에 이게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이오스, BSV, 그 다음에 BK, 라이트코인, 이런 메이저 같은 코인 있잖아요. 스텔라 루멘, 트론, 이런 코인들이 된다면 다시 더 우상향을 하겠죠. 대신에 망하는 코인, 소멸되는 코인들은 가차없이 박살난다. 그래서 제가 많이 XRP에 대해서 부정적인 분들도 있지만,
사실 XRP 싫어하시면 안 사시면 되고 비난할 필요도 없고 그냥 비트 좋아하시면 비트를 사시고 굳이 남을 설득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진짜 친한 친구면 그런데 막 커뮤니티에서 싸우면서까지 누군가를 이렇게 너가 이 코인 해라 저 코인 해라 하면서 하는 건 제가 봤을 땐 맞지 않다 봐요. 그냥 분산 투자가 좋은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조정장에는 비트를 기준으로 탈비트가 아니니까 보면서 대응하는 게 맞고요. 지금 현재 흐름은. 그리고 그러면 알트로 비트 관점을 보면서 대응하면 리스크 관리하기 매우 좋죠. 그러고 만약에 대상승장 포인트를 캐치한다면 그때 알트는 엄청난 상승을 대비 이익률을 가져다 주겠죠. 잠시만요. 시간이 중요하니까 얼마나 하는지 봐야 되거든요. 벌써 40분이나 됐네요. 네, 되게 빠르네.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앞으로 블루오션인 시장에서 신규 계좌 전 세계적인 흐름이 들어오면 이 자금이 지금 조금 주식시장에 한 2%만 들어도 엄청 커질 텐데 금시장의 자금이나 그때 엄청난 버블을 형성할 겁니다. 올해 안에는 뭐 반감기도 있고 이런 버블이 있지만 진짜 그때가 진정한 버블이 될 거예요. 그 뒤에 닷컴 버블처럼 소멸하는 코인들이 생겨나게 되고 가치적인 면에서 많은 코인들이 생존하게 되는 것들이 성장한다. 그리고 그 뒤에 새롭게 태어난 혁신을 가진 코인들도 오르겠죠. 역사를 얼마 가지지 않은.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왜 XRP나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이나 이런 코인들을 굉장히 좋아하냐면요. 비트코인도 그렇고요. 이더도 그렇고요. XRP도 그렇고요. 중요한 거는 지속적인 연구 개발을 해요. 물론 모든 코인도 다 연구 개발하는데 일단 영향력이 커요. 그리고 대중들이 많이 사죠. 결국 그러면 가격이 상승하면 이것은 바로 수요가 충분한 수요를 유발할 수 있는 촉진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격의 면에서는 시총의 관계가 있지만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시총이 빠지게 되면서 가격이 하락하는 건 맞으니까. 하지만 이 지속적인 개발하고 이 가치적인 면을 봤을 때 이게 바로 성공할 수 있는 코인이다 라고 본다면 팩트가 많다. 뒤에 배후에 금융 자본가들이 존재한다. 그러면 더욱더 우상향하는 그래서 XRP에 대해서 제가 예전에 부정적으로 보지 않는 건 너무 팩트도 많았고 저도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처음부터 저는 XRP를 매수를 한 게 아니라고. 그 전에 저는 차라리 비트나 이런 걸 봤는데 XRP도 계속 공부하다 보니까 이 너무 소중한 자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부정하지 않는다.